안녕하세요. 오늘도 썰투쇼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딸은 마지막 통화에서 그렇게 말했었다.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내 딸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아직도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 경찰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내 심장은 그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다. 따님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인은 사고사로 추정됩니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가 본 건 단 하나. 하얀 천으로 덮여 있는 딸의 몸. 천이 걷히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고 차가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보려 했다. 하지만 너무나도 차가웠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이게 꿈이면 좋겠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은 너무 빨리 진행되었다. 아니, 너무 빨리 흘러가 버렸다. 나는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내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힘내세요, 어머니. 사람들은 쉽게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힘낼 수 없었다. 영정 사진 속 딸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웃을 수 없는데. 나는 딸이 누워있는 관을 바라봤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쓸어보았다. 차갑구나, 내 새끼가 이렇게 차갑구나. 딸은 따뜻한 걸 좋아했다. 추운 겨울이면 꼭 전기장판을 켜고 수면 양말을 신고 잤다. 그런 딸이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엄마가 미안해.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내 옆에서 사위가 흐느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는 얼굴을 감싸며 울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도 흘렀다. 누군가는 그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바라보며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뭐지? 왜 나는 이 사람의 울음이 어색하게 느껴질까? 그의 눈물이 정말 진짜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했다. 그 불편함이 단순한 슬픔 때문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는 잠시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화장실로 갔다. 더 이상 사람들의 위로를 들을 수 없었다. 모두가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괜찮아질 수 없었다. 나는 문을 잠그고 변기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 밖에서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야, 근데 너 친구 진짜 대박이다. 낯선 목소리였다. 나는 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러게 바람난 것도 안 걸리고 건물까지 받기로 했다며? 그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뭐? 친구지만 존나 부럽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러니까 나도 저런 인생 좀 살아봤으면. 나는 숨을 죽였다.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밖에 서 있던 남자들이 내 눈에 들어왔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사위의 친구들.
그들은 나를 보고 순간 당황했다. 한 명은 헛기침을 하며 슬쩍 눈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들이 방금 했던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바람난 것도 안 걸리고 건물까지 받기로 했다며? 내 사위가? 나는 천천히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사위를 다시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다.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었다. 너 내 딸을 사랑한 게 맞긴 해? 내 딸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남자. 내 딸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내 딸이 죽자마자 내 재산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나는 다시 떠올렸다. 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들. 엄마, 나 요즘 좀 생각이 많아. 힘들면 말해. 엄마는 내 편이야. 응, 고마워, 엄마. 그때 딸은 뭔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다. 왜? 그녀가 말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을까? 내 손이 서서히 주먹을 쥐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볼 거야. 나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위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로 했다. 내 딸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 그가 딸을 배신한 게 사실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장례식이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내 딸이 있던 곳. 내 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이곳에서 나는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눈앞에는 텅 빈 장례식장이 있었다. 하얀 국화꽃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딸을 위한 곡소리도 조용한 위로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왜일까? 왜 나는 장례가 끝났는데도 이곳을 떠날 수 없는 걸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두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떠올렸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를. 야, 바람난 것도 안 걸리고 건물까지 받기로 했다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부터 나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장례 후 사위는 놀랍도록 빠르게 본색을 드러냈다. 아직도 집 안 곳곳에는 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사위는 벌써부터 남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내게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이제 좀 진정하셨나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장례도 끝났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도 정리해야 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태도는 슬픔에 빠진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무슨 문제를 말하는 거지? 나는 차분히 물었다. 아, 그러니까 그 유산 문제라든가.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이 자식이. 내 딸이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유산을 논하고 있는 거지? 나는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그래. 나중에 정리해보자. 나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남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나는 이제부터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칠 것이다. 나는 사위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몰래 그의 핸드폰을 들었다. 이 남자가 내 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흔적이 핸드폰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나는 경악했다. 자기야, 이제 다 끝났어.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내 연녀의 이름으로 저장된 메시지였다. 장모님이 슬퍼서 아무 생각 못 할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돼. 내 손이 덜덜 떨렸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더 많은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여자만 없어지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 내 딸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결국 이거였던 걸까? 나는 핸드폰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사위의 거짓을 밝혀내야 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사위가 불륜을 저질렀고 제 딸을 이용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를 몰아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라면 제가 직접 찾아야겠죠. 나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사위의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변호사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명할 여지를 없애려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더 찾아야겠네요. 나는 이제부터 사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부숴 나갈 것이다. 나는 사위의 내연녀를 찾아 나섰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사위와 만났는지 모든 걸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들이 은밀히 만나는 장소를 찾아냈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이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사위는 내 딸을 배신했고 그녀가 죽은 후에도 오직 돈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요. 나는 복수를 위해 더 깊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아무리 조용한 공간이라도 딸이 있을 때는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이게 현실이구나. 나는 주저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는 딸이 생전에 자주 사용하던 노트와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정작 딸만이 사라졌다.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화면을 켜고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메시지함을 열어보았다. 내 번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와 나눈 통화가 기록되어 있었다. 엄마, 나 행복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저며왔다. 하지만 메시지 목록을 더 내려보던 중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번호와 딸이 나눈 마지막 대화를 확인하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딸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이 번호의 정체를 밝혀야 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곧 알게 되었다. 이 번호는 사위의 내연녀였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여자였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SNS에서 발견한 사진이었다. 사위와 함께 찍은 사진.
최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사위는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 이 자식이. 나는 즉시 그 여자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더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사위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정보를 물어보았다. 사위가 사업한다고 했었잖아요. 아, 그거요? 사실 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맨날 투자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된 사업은 한 적이 없잖아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사업? 투자? 나는 그의 금융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위는 딸이 죽기 한 달 전 거액을 송금받았다. 그 돈의 출처는 그의 내연녀였다. 그렇다면 그 돈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혹시 내 딸이 죽기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건 아닐까? 나는 사위가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딸을 이용할 생각으로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밝혀내 주겠다. 나는 사위가 내 딸을 이용하고 배신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운영한다고 했던 사업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완전히 무너진 그의 실체를 발견했다. 그가 운영한다던 회사는 이름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나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처음부터 사업이란 건 없었구나. 그는 처음부터 사업을 가장해 나와 딸을 속였고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모든 자료를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사위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정도 자료라면 사위를 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이제는 내 딸을 위해 싸울 시간이었다. 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사위를 대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나를 완전히 속였다고 믿고 있는 듯 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혼자 남겨져서 너무 힘들어요. 사위는 나를 바라보며 연기하듯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가 많이 힘들겠지.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일부러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너도 요즘 힘들 텐데 우리 천천히 정리해보자. 사위는 내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잠시 멈칫했다. 나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래, 그렇게 방심해라. 나는 이제 사위가 스스로 덫에 걸리도록 만들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사위에게 유산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우리 딸하고 결혼했을 때 내 명의로 된 건 없었잖아. 사위의 눈빛이 반짝 빛났다. 하지만 그는 침착한 척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일부러 덤덤한 척 말했다. 너도 앞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애초에 우리 딸한테 다 주기로 했던 건데 내가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니? 사위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금 내가 정말로 재산을 넘기려고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착각을 더 키워줄 생각이었다. 그날 이후 사위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욱 나에게 살갑게 굴었다. 조금이라도 더 신뢰를 얻으려는 듯 나를 자주 찾아와 식사도 챙기고 마치 좋은 사위인 척 연기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유산을 손에 넣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머니 건강도 잘 챙기셔야죠. 요즘 병원 검진은 다 받으셨나요?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신경을 쓰는 척했다. 나는 그가 완전히 속았음을 확신했다. 나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일부러 사위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법적으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나를 평생 부양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재산을 받은 후 5년 안에 다시 결혼하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경우 모든 상속은 자동 취소되도록 설정했다. 나는 이 서류를 가지고 사위에게 갔다. 이거 한번 읽어봐라. 사위는 기대에 찬 눈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더 입꼬리가 올라갔다. 어머니 이거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이 너를 믿고 살았으니 나도 너를 믿고 싶다. 사위는 감격한 척하면서 말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었다는 것을. 나는 사위가 계약서를 받자마자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그는 그 내연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나는 조용히 핸드폰 화면을 캡처했다. 그리고 그의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했다. 결국 사위는 완전히 방심했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사위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제 모든 걸 시작하죠. 변호사는 사위가 서명한 서류를 법적으로 검토한 후 곧바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나는 사위에게 말했다. 너한테 줄 게 하나 더 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의 앞에 그동안 내가 모은 모든 증거를 내밀었다. 그가 내 연녀에게 보낸 메시지. 그가 사업 자금을 빼돌린 증거. 그의 불법 거래 기록.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가 무너질 차례야. 그 순간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제 그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 시작합니다. 나는 사위의 앞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그동안 내가 모은 증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놓여 있었다. 그는 눈을 굴리며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도 알아챘겠지. 자신이 완벽하게 끝났다는 걸.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내 차례야. 사위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정말이에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오해? 그럼 이건 뭔데? 나는 핸드폰을 들어 그가 내 연녀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는 입을 때려 했지만 이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부터 넌 내 딸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렇지?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릴 뿐.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차례야. 나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위가 있는 집 앞에 경찰차가 섰고 경찰들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김도연 씨, 당신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니에요. 이거 다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가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 순간 나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실감했다. 경찰서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어머니, 제발요. 저 정말 억울해요. 나는 면회실에서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억울하다고? 나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 딸이 너한테 마지막으로 매달렸을 때 내가 했던 말이 뭐였는지 기억해? 사위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맞잡고 그를 바라보았다. 난 널 용서하지 않아. 나는 그의 마지막 절규를 뒤로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위가 체포된 이후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그가 운영하던 사업은 완전히 파산했다. 그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떠났다. 그의 내연녀는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자 도망쳤다. 그의 가족마저도 그를 외면했다. 그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나는 멀리서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내가 내 딸에게 했던 모든 짓을 그대로 돌려받을 차례야. 그렇게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조용히 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엄마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런데도 내 가슴은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나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 복수를 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딸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읽다 만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책의 한 페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우리는 끝없이 상처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간다. 나는 손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엄마도 살아야겠지.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가슴에 품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위가 체포된 이후 그의 인생은 무너져 내렸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가 숨겨온 불법 자금들이 하나둘씩 밝혀졌고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 친구들과 사업 파트너들은 그를 멀리했고 변호사조차 그를 포기했다. 그의 내연녀는 더 이상 그를 감싸주지 않고 그를 떠나버렸다. 그리고 그는 지금 감옥에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왜 날 만나고 싶어 하죠?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용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가 원하는 건 용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구멍일 거예요.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요. 가보죠. 하지만 그는 결코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겁니다. 나는 차갑게 식은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초췌한 얼굴의 사위가 들어왔다. 그는 예전과 달리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자신감에 차 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피식 웃었다. 기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딸이 내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을 때 넌 뭐라고 했지? 사위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내 딸이 마지막으로 내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넌 어떻게 했어? 사위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넌 어리석은 게 아니었어. 넌 계산적이었지.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넌 내 딸을 이용했어. 처음부터.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내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지.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그를 천천히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난 널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는 두 손을 떨며 테이블을 꽉 붙잡았다. 어머니 제발요 살려주세요. 전 진짜로 망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사위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에게 바라는 건 기회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제발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나는 감옥을 나서며 깊이 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딸에게 속삭였다. 이제 너도 편히 쉴 수 있겠지? 나는 주머니에서 딸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잘 가, 딸아. 이제 엄마도 살아볼게.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수개월 동안 이 순간을 위해 달려왔다. 사위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감옥에 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다시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녀가 읽던 책이 펼쳐져 있었다. 침대 위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조용히 방 한가운데 앉아 딸의 향기가 남아있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천천히 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으로 하나씩 쓰다듬으며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녀가 남긴 작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그 노트를 펼치자 마지막 장에 짧은 글이 남겨져 있었다. 엄마, 나중에 우리 도서관 만들자고 했잖아. 꼭 하고 싶어. 세상엔 책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아이들이 많대. 엄마랑 나랑 그런 아이들 도와주자. 나는 그 글을 읽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딸이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 했던 아이였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딸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엄마가 대신 해줄게. 며칠 후 나는 딸의 이름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나는 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아이들에게 책을 기부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다. 이모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딸이 생전에 남긴 작은 선행들이 이제는 더 큰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는 것을. 사위는 결국 파멸했지만 딸이 남긴 사랑과 선행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나는 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가 바랐던 일을 해주는 것 같구나. 딸이 떠난 지 1년째 되는 날 나는 그녀를 찾아갔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엄마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이제 시작했어. 나는 천천히 꽃다발을 내려놓고 딸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이제 엄마도 살아보려고 해. 내가 바랐던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해. 나는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 순간 나는 마치 딸이 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잘 지내, 딸아? 그리고 나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사위는 모든 대가를 치렀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복수는 내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졌다. 나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갔다. 딸과 함께 살던 집은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이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예전부터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지내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나는 웃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이다. 딸은 내 곁을 떠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좋아했던 커피를 만들면서, 그녀가 듣던 음악을 들으면서, 그녀가 읽던 책을 읽으면서 조용히 그녀를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는 슬퍼하지 않았다. 딸아, 엄마 잘 살고 있어. 나는 속삭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슬픔, 복수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잃고 분노하고 다시 일어서는 길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기억을 안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